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강한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저희 아빠 강석준 씨와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답이자 흑역사였던 전 남자친구 이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영훈과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저희는 꽤 친한 무리에 속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영훈은 그저 성격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실없는 농담도 잘하는 평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조별과제도 자주 같이 하고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 4학년 1학기 무렵 서로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원래 알던 사이라 편하기도 했고 이영훈이 제법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취업이라는 힘든 문턱도 서로 응원하며 넘었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주방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홀을 담당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늘 다정다감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저를 늘 믿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좀 심하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놀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영훈이와 사귀는 동안에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으시거든. 예전에 공장 일하실 때 화재로 다치셨어. 나중에라도 우리 아빠 보면 흉터 때문에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하자 영훈이는 커피를 마시며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 뭐야. 난 또 뭐라고. 화상 자국이 뭐 어때서.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놀래? 걱정하지 마. 영훈이의 듬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언지를 몇 번 했기에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귀는 동안 저희 엄마는 영훈이와 몇 번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그때까지도 저희 아빠는 영훈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빠에게 정식으로 영훈이를 소개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도 식당을 하긴 하지만 첫 인사다 보니 근처 한정식에서 보기로 했는데요. 그 자리에 마주한 영훈이의 태도는 좀 놀랍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빠와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영훈이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시선을 황급히 바닥으로 내리깔더군요. 아빠는 예비 사회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평소 잘 입지 않으시던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 환하게 웃으며 영훈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자네가 영훈인가? 우리 한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3년이나 만났다지?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 여기 앉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영훈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빠의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빠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소주를 한 병 시키셨습니다. 좋은 날인데 우리 사이 될 사람이랑 술 한잔 해야지. 자. 아빠가 웃으며 술을 건넸지만 영훈이는 머뭇거리며 술잔을 잡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술은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 속이 안 좋아? 아이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억지로 마실 거 없지. 밥 많이 먹게나. 이것도 좀 먹어보고. 아빠는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영훈이의 앞접시에 고기 반찬을 직접 덜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영훈이는 아빠가 덜어준 반찬은 젓가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렸고
아빠가 묻는 말에도 시선을 피하며 단답으로만 일관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왜 저러지 싶고 기분이 점차 안 좋아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할 만한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네, 괜찮습니다. 한나가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자네가 고생이 많겠어.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그냥 착해서요.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로 말주변이 좋고 넉살이 좋던 영훈이었는데 지금 제 아빠 앞에서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식사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훈이의 발을 상 밑으로 툭툭 치며 눈치를 줬지만 영훈이는 제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아빠 혼자 애써 분위기를 띄우다 무겁고 어색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저는 영훈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죠. 운전대를 잡은 영훈이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꾹 눌러왔던 섭섭함을 토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나야, 아버님 말이야. 생각보다 화상 자국이 엄청 심하신 것 같네.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거야? 저는 영훈이의 무례했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셨거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숙사에 엄청 큰 화재가 났대. 사람들이 다 자다가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대피를 했는데 아빠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같은 방을 쓰던 동기 한 명이 안 보이더래.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들어가셨다고? 아빠가 그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셨어. 결국 방에 쓰러져 있던 그 동기분을 업고 나오셨는데 빠져나오던 중에 아빠 얼굴과 목 쪽으로 불길이 심하게 번진 거야. 그때 입으신 3도 화상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의 그 흉터가 평생 남게 된 거지. 영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체 없이 불길로 뛰어든 아빠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가 남으셨지만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똑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친구분이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홀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외아들이셨거든. 자기가 안 구했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겠냐면서 말이야. 난 그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자랑스러워. 제 설명이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대단하시네. 근데 아까 식사 자리에서 왜 그랬어? 뭐가? 너무 뚱하게 있고. 그런데 영훈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말이야. 신부 입장할 때 아버님이랑 손잡고 입장할 거야? 당연하지.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지. 그게 왜?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동시 입장하는 건 어때? 신랑 신부가 손잡고 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 나는 예전부터 그게 로망이었거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의 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는 동안 결혼식 로망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동시입장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동시입장이 로망이 됐다고? 언제부터? 왜 우리 아빠 처음 뵙고 온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아빠 빼고 둘이서만 입장하자는 거야? 제 추궁의 영훈이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님 흉터도 신경 쓰이실 텐데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서시면 아버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배려?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아까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빠 눈 한 번도 안 마주쳤어. 묻는 말에는 다 단답으로 끊어버리고 아빠가 주는 술이랑 반찬은 손도 안 댔지. 속 안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너 우리 아빠 얼굴 화상 자국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 직설적인 분노에 영훈이는 차를 찻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더러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비위가 엄청 약한 거 너도 알잖아. 아버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셔서 내가 진짜 쳐다보면서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술도 안 들어갔어. 그 얼굴 보고 어떻게 밥을 먹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흉터를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비위가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표현하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에 아빠를 세우기 부끄러워 동시입장을 하자는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에 저는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야, 이영우, 너 지금 우리 아빠 얼굴 보고 비위 상한다고 했어? 아니, 내 말은 화상 환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해서.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그딴 식으로 평가해? 우리 아빠 흉터 남 살리다가 훈장처럼 남은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영훈이는 당황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싸가지 없고 위선적인 태도 평생 못 잊을 것 같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아니, 그냥 이 시간부로 다 없었던 일로 해. 너 같은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더 만나기 싫어. 저는 차문을 쾅 닫고 내려버렸습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 제 뒤로 영훈이가 쫓아와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를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평가받게 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속아 넘어갔던 제 사람 보는 눈에 대한 끔찍한 실망감도 컸죠. 눈물을 닦고 간신히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영훈이 잘 갔대. 녀석이 참 과묵하고 듬직하더라. 근데 남자는 좀 그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선량한 눈웃음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훈이가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를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한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입이 찢어져도 할 말이 없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 내가 화상 환자를 가까이서 마주한 게 처음이라 당황해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내 본심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보는 저는 더 화가 났죠. 아니, 이미 네 진심 어제 똑똑히 확인했어. 나한테 우리 아빠는 그 무엇보다 훌륭하고 소중한 분이야. 그런 아빠를 모욕한 놈이랑은 1초도 엮이기 싫으니까 우리 결혼은 이걸로 끝이야. 매몰차게 선을 그었지만 영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을 차단했고 이대로 파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영훈이는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불쑥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에 영훈이가 혼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께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영훈이는 아빠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너무 긴장하고 낯을 가려서 식사 자리에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나가 저한테 실망해서 결혼을 업자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는 놀라서 영훈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지만 영훈이는 아예 식당 바닥에 엎드려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훈이는 홀에 앉아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감을 마친 아빠를 붙잡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연거푸 죄송하다고 딸을 한 번만 잡게 도와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한나야, 영훈이가 어제 가게에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네가 나 때문에 영훈이랑 헤어지려고 한다면서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아빠, 그 자식이 가게까지 찾아왔어? 아빠, 그건 아빠 때문이 아니라 걔가 기본 인성이 썩어 빠져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에이,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 화상 입은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고 거부감 들 수도 있어. 그런 사람 한둘인 줄 알아? 처음엔 다들 놀라지. 영훈이도 그런 사람 처음 봐서 당황해서 그런 거야. 당황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티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말하잖아.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 문제인데 저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잖아. 진심으로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 아니다. 아빠는 정말 괜찮으니까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줘라. 아빠는 오히려 영훈이를 감싸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빠는 본인 때문에 귀한 딸이 3년 만난 남자와 결혼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무거우셨던 겁니다. 아빠의 축 처진 어깨와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화상한 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한 걸까? 저렇게 우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영훈이의 그 가식적이고 눈물겨운 사과쇼를 멍청하게도 잠시나마 믿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 저를 도우셨는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진짜 끔찍한 본심이 온 동네방네 까발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대학 동기인 현석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지내는 친한 동기였지만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에 다급하게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현석이는 꽤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너 혹시 영훈이랑 무슨 일 있어? 둘이 파혼 안에 만회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우리 헤어지기로 한 건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성격 아닌 거 너도 알지? 근데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너 시간 괜찮으면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현석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저는 대충 겉옷을 걸쳐 입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현석이의 표정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현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폭탄 같은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영훈이랑 경호랑 완전 주먹 다짐하고 대판 싸웠어. 경호가 영훈이 얼굴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놨어. 둘이 이제 평생 안 본다고 인연까지 끊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호 역시 저와 영훈이의 대학 동기였고 학창시절부터 저희와 꽤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특히 영훈이와 경호는 졸업 후에도 종종 단둘이 술을 마실 만큼 각별한 사이였는데 주먹 다짐까지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경호랑 영훈이가 싸웠다고? 대체 왜? 둘이 친하잖아. 현석이는 곤란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너랑 관련된 일이야. 나랑? 왜? 영훈이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었다며?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영훈이가 니들한테 얘기했어? 뭐라던데? 그 자식 내 친구기도 하지만 애가 왜 그런지 내가 진짜 내 입으로 전하기도 미안할 정도인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할게. 현석이의 입에서 전해진 그날 밤 이영훈의 본심은 그야말로 악마 같았습니다. 동기들 앞에서는 저와 파혼위기를 맞은 것이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영훈이는 취기가 오르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렸다고 합니다. 야, 솔직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나 화상환자 얼굴 처음 봐. 진짜 놀랐다니까? 얼굴이 반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솔직히 징그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쩌라고. 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넌 안 봐서 그래. 그래서 내 얼굴에 좀 티가 났는데 그 일로 한나 걔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한나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겠냐? 몰라 씨. 그래서 일단 한나네 부모님 식당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연기 좀 해줬어. 어차피 결혼만 하면 끝이고. 나 한나랑 결혼하고 나면 처가댁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솔직히 같이 밥을 못 먹겠다니까. 나 비위도 얼마나 약한데.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니. 한나 걔는 좋은데 솔직히 장인어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장모님은 장인어른 얼굴 보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나? 진짜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 더러운 위선과 조롱. 저희 아빠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바닥에 기어다녔으면서 뒤에서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빠의 얼굴을 안주 삼아 낄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훈이가 그 지랄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호가 테이블을 확 엎어버렸어. 진짜 말릴 새도 없이 영훈이한테 주먹을 날리더라고. 영훈이의 막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경호였습니다. 경호가 왜 그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냈는지 저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누나 밑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형편이 몹시 어려워 매일 알바를 전전하며 학비를 벌었죠. 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홀서빙 알바 자리를 경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빠 없이 자라 고생하는 경호를 유독 짠하게 여기셨습니다. 식당 알바를 할 때면 젊은 놈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며 밥도 따로 많이 먹이시고 알바비 외에도 몰래 지갑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했죠. 저희 엄마 역시 혼자 자취하는 경호를 위해 밑반찬을 늘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경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후에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꼭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식당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경호에게 저희 아빠는 단순한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경호가 영훈이한테 네가 감히 아저씨를 그딴 식으로 입에 올리냐고, 사람 살리려다 다치신 훌륭한 분한테 징그럽다고? 네가 인간 새끼냐 그러더라고. 나 경호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걔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과묵하잖아. 우린 놀라서 뜯어 말리고 식당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지. 경호가 마지막에 영훈이한테 너 같은 쓰레기랑은 오늘부로 친구 안 한다고. 그리고 한나한테 이딴 식으로 사기쳐서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가더라고. 현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대신 아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분노해준 경호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곧장 이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영훈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야, 전화해 줄 줄 알았어.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내가 정말...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제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욕을 내뱉자 수화기 너머의 영훈이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이 겸상도 하기 싫을 만큼 징그러운데 억지로 연기하느라 참 고생 많았네. 이영우, 뭐하러 참아. 그냥 나랑 결혼 안 하면 그만인데. 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다녔다며? 제 입에서 그날 술자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영훈이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한나야, 그게 아니야. 누가 그래?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다 과장된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아버님한테 사과드린 거였어.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경호한테 두들겨 맞고 손절당했다며. 경호가 왜 널 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너 같은 쓰레기한테 그런 모욕을 들으실 분이 아니야. 네가 흘린 가짜 눈물에 속아서 널 용서할 뻔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그땐 내가 네 얼굴 다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저는 영훈이의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한순간에 썩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나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저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어 10년 감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최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현석이한테 이야기 들었구나. 내가 나설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훈이 그 새끼가 아저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 경호야, 나 너한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훈이 가식에 속아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우리 아빠 대신 그렇게 화내줘서 정말 고마워. 제 울음 섞인 인사에 경호는 덤덤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아저씨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대학 때 나 돈 없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울 때 밥 챙겨주시고 내 용돈까지 챙겨주신 분이야. 남의 목숨 살리시려다 남은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어떻게 감히 그딴 식으로 모욕해. 아빠 같은 분 욕하는 거 절대 못 참아. 네가 속상할 건 알지만 영훈이 그 새끼 진짜 사람 아니야. 잘 헤어졌어. 그날 저녁 저는 경호와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얼굴 군데군데 영훈이와 싸우다 생긴 멍자국이 남아있는 경호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영훈과의 파혼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아빠는 몹시 놀라셨습니다. 저는 구태여 이영훈이 뒤에서 아빠의 흉터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받으실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그저 영훈이의 여자 문제 등 다른 심각한 인성 문제를 알게 되어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경호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덧붙였죠. 아빠는 경호 그 녀석 참 바르고 든든한 놈인데 네가 곁에 좋은 친구를 둬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경호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저 편안한 동기 정도였지만 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해 주었던 경호의 든든하고 속 깊은 모습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의 식당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마감을 돕곤 했죠. 경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 아빠 역시 그런 경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감정은 우정에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영훈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사람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아는 최경호라는 사람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대학 동기들 사이에 퍼지자 가장 발작을 일으킨 것은 전남친 이영훈이었습니다. 동기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겉돌던 영훈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한나 걔 눈 엄청 낮은 거 아니냐? 부모도 없이 누나 밑에서 자란 흑수저 최경호랑 사귄다고? 직장도 나보다 한참 구린데 다니면서 끼리끼리 잘들 논다 진짜. 제 귀에까지 그 조롱이 들려왔지만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유무나 직장의 간판 따위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저급한 인간의 헛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영훈이가 발악을 할수록 저는 제가 최경호라는 진짜 보석을 알아본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경호와의 연애는 참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가식을 부릴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경호와 제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내 평생 저런 든든한 사이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최경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저희 아빠의 팔짱을 꽉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 손을 경호에게 넘겨주었을 때 경호는 아빠를 꽉 끌어안으며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죠. 하객석에 앉아있던 동기들과 지인들은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아빠의 얼굴은 그날따라 세상 어떤 사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비록 쓰레기 같은 인연에 속아 3년의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반려자를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희 아빠를 비웃었던 이영훈이 땅을 치고 후회할 진짜 반전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남들처럼 으리으리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는 매사에 성실했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경호는 주말이면 저보다 먼저 친정식당으로 달려가 아빠를 돕고 무거운 식자재를 번쩍번쩍 날라주며 저희 부모님께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빠는 그런 경호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사이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 것은 결혼 5주년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셨지만 전해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충격적인 부고였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기숙사 화재 사건 때 아빠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기숙사 동기 아저씨께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그 아저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삶이 바빠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면 꼭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석준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 네 얼굴의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평생 죄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아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변호사를 통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홀로 살면서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 투자를 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아두셨더군요. 그분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다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흉터를 안게 된 나의 은인 강석준에게 내 남은 재산 전부를 남긴다. 아저씨가 아빠에게 남긴 유산의 규모는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생했을 아빠에게 늘 깊은 부채감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결국 강석준이라는 친구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덕분이라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빚을 갚고 가신 것이죠. 저희 가족은 그 거대한 액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돈을 바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가냐며 아저씨의 유언장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세금 처리를 모두 마치고도 저희 집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유산 정리가 모두 끝난 후 아빠는 저와 경호를 친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저희 부부 앞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좁은 빌라에서 고생 많았다.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내 친구가 나더러 이제 딸내미 고생 그만 시키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라고 이 큰 돈을 줬나 보다. 경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돈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얼굴에 있는 흉터 한번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모셔준 네 그 착한 임성을 내가 어찌 잊겠니.
이 돈의 반 10억은 너희 부부에게 주마. 이걸로 넓고 깨끗한 아파트 하나 사서 예쁜 아이 낳고 살아라. 아빠의 말씀에 저와 경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호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친구분이 아버님에게 남기신 돈인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 아직 젊고 몸 건강해서 열심히 벌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노후에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쓰셔야 합니다. 경호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빠는 내 재산 내 자식 주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기어이 저희 부부의 품에 그 큰 돈을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빠의 의롭고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그 10억 원이라는 큰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전망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상가 한 칸을 분양받아 매월 월세 수익까지 얻게 되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저희 부부가 갑자기 대출 없이 번듯한 아파트를 자가로 매매했다는 소식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배가 아파서 바닥을 뒹굴며 발작을 일으킨 인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영훈이었습니다. 영훈이의 지난 5년간의 근황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파혼한 후 영훈이는 외모 깔끔하고 조건 맞는 집안을 찾는다며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니더니 결국 2년 뒤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몇 명 하객으로 갔었는데 영훈이는 거기서도 처가댁이 꽤 잘 산다며 저랑 헤어지길 잘했다고 똥차가고 벤츠 왔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똥차라 이거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훈이의 그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며 배려 없는 성격은 결혼 생활에서 고스란히 미천을 드러낸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처가댁은 본체만 채하는 이기주의, 툭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 결혼 1년 만에 큰 파탄이 났고 현재는 귀책 사유를 두고 지저분한 진흙탕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아빠가 20억 원의 유산을 받았고 자기가 개무시했던 최경호가 그중 10억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오죽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어요. 하루는 현석이에게서 실소가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야, 나 진짜 살다 이영훈처럼 찌질한 새끼는 처음 본다. 어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 마시는데 이영훈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더니 혼자 소주를 벽나발로 불더라. 걔가? 왜? 이혼 소송 중이라 힘들대? 아니,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대뜸 너희 집 10억 받은 얘기 꺼내면서 발작을 하더라니까. 원래 그 10억 내 거였는데 내가 진짜 그 얼굴 비 조금만 꾹 참고 결혼식 올렸으면 지금 그 아파트가 내 건데 최경호 저 거지 같은 새끼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엉엉 우는데 와 진짜 동기들 다 정 떨어져서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화조차 나지 않고 그저 너무 우스워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추악하고 찌질해질 수 있는지 이영훈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 야 이 병신아, 니 그 썩어 빠진 심보로 아저씨 됐으면 10원 한 장 못 받았어. 그리고 너 같은 자식 걸러내서 한나가 1,000원을 받은 거지. 어디서 남의 행복에 숟가락 얹으려고 징징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술값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 현석아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퇴근한 남편 경호를 마중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경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한나야, 나 오늘 장모님이 겉절이 담그셨다고 해서 처가댁 들려서 김치 받아왔어. 아버지가 주말에 같이 사우나 가자고 하시네. 제 남편 경호는 10억이라는 거액을 받고서도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을 끔찍이 챙기고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나누어 하며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다정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영훈과 연애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헛되이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본성을 빨리 알아보지 못한 제 눈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의 오답을 거쳤기에 이영훈이라는 쓰레기차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3년을 버린 대가로 제 인생에 남은 70년을 완벽하게 아낀 셈입니다. 저희 아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징그러운 흉터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걸음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의 의로운 희생이 가짜를 걸러내고 채경을 하는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이 저에게 맺어주었으며 결국 상상조차 못할 경제적 축복까지 안겨주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경호와 함께 넷이서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경호가 싹싹하게 아빠의 술잔에 술을 채워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질적인 여유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고 당당하게 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